안녕하세요. 아침의 문을 여는 마켓 시그널입니다. 더 깊게 빠르게 정확하게 여러분의 성공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해줄 저는 정다인. 저는 이은주입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오셨어요? 네. 네, 날씨가 모처럼 화창해서 기분 좋은 주말 보내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시장도 이번 주 화창한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요. 한 주도 좀 바쁜 일정을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월요일 개장 방송 시작 전에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됐던 미국 증시 분위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어떤 이슈들 확인을 해봐야 될지 마감 시황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 보내왔던 시그널은 어떤 시그널이었나요? 네, 주말 사이 뉴욕 증시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4만 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죠. 4만 3.5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도 0.12%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5,300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만 나스닥 지수 상대적으로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07%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큰 이벤트가 없었던 만큼 3대 주요 지수 큰 움직임 없이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우지수가 그래도 4만 선을 돌파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금요일 장입니다. 전체적인 지도로 한번 분위기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혼재되어 있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전체 종목 중 52%가 올랐고 나머지는 대체로 내렸습니다. 그만큼 색깔도 뒤섞여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형주의 희비도 조금은 엇갈린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약보한 마감을 했고요. 시가총액 2위죠. 애플은 강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3위에 기록 중인 엔비디아는 2% 가까이 내렸는데요.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조금은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난 가운데 AMD가 1.14%, 엔비디아와는 다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대신에 이 AMD의 AI 칩을 탑재한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의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 1%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메타가 0.28% 약세, 아마존이 0.5% 강세,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5% 오름세로 금요일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체적인 이 반도체주를 향한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또 현지 시간 22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AI의 열풍을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만큼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전체적인 방향도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렇게 금요일장을 끝으로 다우지수 지난주 1.2% 상승하면서 5주 연속 상승세 이어갔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2.1%, 1.5%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이런 강세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까라는 질문이겠죠. 일단 전문가들은 다우지수의 추가적인 랠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대체로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의 발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은 2022년, 2023년을 주름잡았던 비관적인 전망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런 비관적인 전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되겠고요. 리젠 손더스, 찰스 슈왑의 수석 시장 전략가는 경제 상황 또 디스인플레이션의 추세, 강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제 성장 등이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짐 폴슨 경제학자도 지금의 경제 지표들이 과거 경기 침체 시기에 나타나 있었다면 그 시기도 괜찮게 넘겼을 것이다. 그만큼 경제 지표가 우호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전문가 모두 다우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이 상승이 확대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형 기술주, 대형주 위주로만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다면 이 상승 랠리가 시장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 온기가 확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는 말이었는데요.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더해진 강한 경제 성장은 대형주 랠리가 이어지기 완벽한 조건이다. 또한 랠리는 대형 기술주에서 점차 금융, 자재, 산업, 에너지 섹터로 확대될 것이다 라면서 온기 확산을 기대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전문가들 디스인플레이션 또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를 강조하고 있는 듯한 코멘트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이 4월 소비자 물가가 긍정적으로 나온 이후 관련 언급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실제 팩트셋이 분석해 보니까요. 7분기 연속 기업 어닝콜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언급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4월 지표 하나만 가지고 디스인플레이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콜을 분석해 본 결과 기업들도 점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있다.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또 전망들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 텐데요. UBS의 코멘트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살아남에 따라 연준이 올해 말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날 UBS가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 페드워치2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7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시장은 29.6%로 보고 있고요.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64.8%로 보고 있습니다. UBS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르면 7월부터도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다시금 키우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해지면서 투자 심리도 다시 한번 강해지고 있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5월을 기점으로 급반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이 탐욕 그리고 극도의 탐욕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도 bearish, 약세장을 예상하는 것들이 줄고 bullish, 강세장을 예상하고 있는 투자 심리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 개인 투자자 협회가 이렇게 매주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이 bullish, 강세장을 예상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는 반면 bearish, 약세장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의견은 약해지고 있다라는 점, 점차 투자자들의 심리가 오르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간다면 국내 증시도 이벤트는 없더라도 이 심리에 기반한 훈풍에 같이 올라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의 큰 손인 미국과 중국에서 견고한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국제유가 오랜만에 배럴당 80달러대로 올라왔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는 올해 원유 수요가 예상 밖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금의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1.34% 강세를 보이면서 온스당 2,400달러대로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는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Well, I think the market is taking a breather today. After the CPI and retail sales report, the bet that the Fed may be cutting rates sooner rather than later really drove the markets up, both on the bond and the stock market side. They can't all keep going up forever. So today, I think they're taking a break.
Well, the markets are very dependent on what it thinks the Fed will do. Very much the Fed is driving the markets right now. And therefore, whatever is good economic news seems to be bad news because it would mean higher for longer interest rate policy for the Fed. So whatever comes out next week in terms of economic data, if it's good news, there's a high probability that the markets will view that as bad news for pricing. So you might see some volatility next week depending on how the markets view the economic data. 네,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글로벌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트 노우 5 시간입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중앙은행에서도 이 통화정책과 관련된 완화 방침이 나오면서 시장은 낙관론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경제 지표와 기업들의 호실적까지 한 몫을 더하면서 지속적인 사상 최고가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과 같이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 또 인도와 일본, 호주까지도 역대 최고치를 랠리를 경신하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다우존스도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넘기면서 마무리를 짓기도 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최고가를 23번이나 경신해 주기도 했고요. 이를 놓고 블룸버그에서도 현재 글로벌 20대 증시 안에서 14곳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을 해보자면 유럽의 통합 주가지수인 스톡스 600 같은 경우는 2일부터 15일까지 10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또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의 세계지수 같은 경우도 지난주 0.11% 오름세를 보이면서 794.96선에 마무리를 짓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를 놓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피델리티의 전문가 같은 경우는 거시적 관점에서 현재 증시에는 어려움이 없다, 경고등은 없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경기 순환 측면에서 경제는 강세이고 증시 상승세는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낙관론이 지나치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각국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또 재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미국 경제 매체인 배런스 같은 경우도 만약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한다면 주식 랠리의 기둥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뜨거워졌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지표, 이 숫자 하나로 세계 증시가 흔들릴지 일단 분위기를 계속 지켜보시죠. 이어서 개별 기업들의 이슈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애플이 또 새로운 아이폰 출시와 관련된 기대감을 내놓았습니다. 이 애플보다는 이 IT 전문 매체인 디인포메이션이 단독적으로 보도를 내놨는데요. 내년에 아이폰 17이 출시가 되는데 아이폰 17 출시와 함께 애플이 더 얇은 버전의 신모델을 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더 슬림한 아이폰은 내년 9월에 나올 것으로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이 모델에 최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A19를 탑재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을 현재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기존 아이폰 대비 얼마나 얇아지는지 등 구체적인 사양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출시될 가능성과 함께 아이폰 시리즈 최고급 모델인 아이폰 프로 맥스보다도 가격이 비쌀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더불어 일반형과 프로 라인의 중간형에 해당하는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판매 중단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요. 대신에 내년 상반기쯤 고급형 모델인 아이폰 SE의 후속 제품 출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애플은 다음 달 10일 연례 개발자 회의인 WWDC에서 새로운 AI 기능을 아이폰을 비롯해서 주요 제품에 탑재할 수 있을 가능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아이폰 라인업 개편 움직임은 현재 삼성전자와 중국 업체들 간의 치열한 스마트폰 경쟁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간신히 마이너스를 벗어나서 보합권에 머물고 있지만 새로운 아이폰 모델 출시의 가능성과 함께 이 AI와 관련된 업데이트 소식들이 시장에는 기대감으로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장에서는 강보합권으로 애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주말 사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을 했습니다. 발리에 방문해서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를 인도네시아에 개통하겠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인터넷 통신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를 통해서 현재 인터넷 보급이 되지 않는 지역까지도 꼼꼼하게 모두 개통이 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이달 초에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에서 인터넷 통신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스타링크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세 번째 국가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인도네시아는 17,000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근데 이 안에서도 3분의 2 정도만이 인터넷을 사용을 했었고 이 때문에 정부는 외딴 지역까지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하는 일을 주요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머스크 같은 경우도 발리를 방문해서 여러 장소를 빠른 속도로 연결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날장에서 테슬라는 1.5%의 반등을 보이면서 177달러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 외에도 테슬라의 감원 소식이 추가적으로 주말 사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 테슬라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함께 지켜보시죠. 그리고 오픈 AI의 소식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인공지능 위험 대응팀을 해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출시하고 나서 1년 만에 팀이 해체가 됐는데요. 구성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팀인데 과거 약속을 뒤집는 조치여서 현재 내부 안에서도 비판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인 일리아 수츠케버와 젠 라이케가 회사를 떠나기로 했다라는 발표 이후에 팀 해체 소식이 흘러나왔는데요. 공교롭게도 회사를 떠난 이 두 명은 지난해 11월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를 축출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지난주 오픈 AI를 떠난 스츠케버 공동 창립자는 AI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지만 올트먼은 AI를 통한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라고 고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올트먼은 그동안 공동 창업자들을 비롯해서 회사 안팎에서 AI의 보편적 가치 실현과 위험 견제보다는 이윤에 매몰돼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오픈 AI는 일단 긍정적인 측면을 제공하는 동시에 심각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지난주에 챗 GPT-4 5버전을 출시하면서 다시 한번 글로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오픈 AI. 내부적으로는 이슈,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다시 한번 활기가 돋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67,000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윗선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의견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친암호화폐 법안을 놓고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동안 보여줬던 거부권 행사와 관련돼서 재검토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친암호화폐를 선호한 트럼프와의 대결 등을 감안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고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친암호화폐 법은 이 의회 검토 법안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은행을 포함한 상장사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게 되면 그것이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는 것일지라도 재무제표상의 자산과 부채 모두 기입을 해야 되는 법안입니다. 은행의 경우 위험에 대비해서 충당금도 쌓아야 하고요. 사실상 고객의 암호화폐를 맡아주는 커스터디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를 놓고 미국 의회는 이 법안이 부당하다라고 판단해서 이 규칙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SEC를 두둔하면서 거부권을 앞서 행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친암호화폐 법안에 대한 의회의 압도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후보를 자처하며 암호화폐 투자자들과 업계 지지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의 마음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라고 외신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재검토하면서 친암호화폐적인 행보를 보여준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크게 환호할 것으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근에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켓 이슈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증시를 잘 정리해서 이번 주를 잘 대비해보자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장 뉴욕 증시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지난 거래일 미국의 3대 지수가 혼조를 보였는데 다우존스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첫 4만 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물가지표의 우려감이 해소되면서 수급 유입이 완화된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면서 기술주들의 경우에는 수급 관망세로 다소 좀 혼조세를 좀 보였는데 대체적으로 빅테크 종목들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1.9% 정도 하락을 했고요.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등이 이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테슬라, AMD, 알파벳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좀 다소 좀 대조를 좀 이룬 바 있었고, 최근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좀 컸었던 밈 주식인 게임스톱과 패러데이가 좀 급락하는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우선 시장은 전체적으로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면서 기술주들의 혼조세, 여기서 이 영향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소폭 하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 실적 기조들을 좀 판단해 봤을 때는 1분기 실적이 전망치에 하회하거나 또는 2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부합 내지 전망치를 소폭 하회하는 경우를 악재를 좀 인식했던 흐름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기술주들의 혼조세가 근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면서 관망세로 좀 더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 하락세를 좀 이어왔던 미국 국채금리의 경우에도 단중기 채권이 다소 좀 상승하면서 이번 주에 미국 연준의 의사록을 좀 주목하는 흐름들, 이 부분이 국제금리의 추이를 조금 더 주시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 전반적으로 리뷰를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게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술주가 관망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외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이슈가 있을까요? 예, 먼저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의 경우에는 테슬라가 중국의 자율주행 데이터의 반출 허용이 좀 기대된다라는 어떤 외신 보도가 있었고요. 중국이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활동하는 대외 기업에 대해서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을 승인 없이 허용하는 화이트리스트 목록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자율주행 기능 도입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안전검사를 통과했던 테슬라가 이에 따라서 자율주행의 데이터 반출이 좀 가능해진다는 것은 이와 관련된 자율주행 서비스 내지는 사업들이 보다 좀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어떤 예상들이 좀 되고 있고요. 최근 로이터 통신의 경우에는 테슬라가 중국의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는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좀 전해져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도 엔비디아로부터 인공지능 칩을 공급받기 위해서 논의 중이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은 자율주행 서비스 8월에 로보택시에 관련된 전략들이 공개되고 내년도에 로보택시에 관련된 중국 내 상용화 내지 서비스가 좀 본격화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22일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에 관련된 이슈인데
이번 주 AI 그리고 특히 반도체 섹터 최대 변곡점이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고 어떤 실적을 발표하느냐 여기에 관련돼서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목표 주가가 좀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호실적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지만 다만 최근에 지난 주요 기술주들의 어닝미스 그리고 가이던스가 전망치를 좀 하회했을 때 시장의 수급 변동이 좀 컸던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상기해 본다면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가 단기적 수급 흐름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좀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국내 증시도 상승에는 반도체주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국내 증시 방향성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한 이번 주 5월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이번 주는 크게 좀 두 가지 포인트인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FOMC의 의사록 공개를 앞두면서 투자 심리는 다시 좀 관망세를 좀 보이겠지만 매파적 기조가 좀 완화됨에 따라서는 지난주보다는 좀 양호한 증시의 어떤 흐름들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1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관련된 이슈가 단기적 수급 영향으로 좀 작용을 하게 된다면 국내 최근에 어떤 국내 주도주였던 반도체주 여기 관련해선 수급 변동의 영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다만 2분기 가이던스의 예상치가 좀 더 상회될 수 있고 전략들이 좀 더 구체화된다면 AI 또는 반도체주의 경우엔 단기적 반등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기조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번 주 FOMC 의사록 공개 안에서는 물가 지표가 다소 안도한 영향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여기서 연준의 메시지, 특히나 하반기 금리 인하의 방향성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끝났고 이에 따라서 수급이 좀 분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크기 때문에 이번 주 미국 증시의 단기적 지표 흐름들 여기에 기술주의 수급 둔화, 유틸리티 섹터의 좀 강세가 좀 보였던 흐름들이 국내 증시의 단기적인 어떤 수급 영향으로 좀 작용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지만 수급 정책 안에서 1분기 호실적 그리고 기업들의 차익 매물 소화 과정 안에서 특히 주도주보다는 개별적 그리고 이슈에 따른 수급 분산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판단에서 제약 바이오 또는 원전과 유틸리티 업종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대응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초전 피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2024 2분기 실적 발표. 1분기라고 했는데 2분기입니다. 자, 서학개미분이든 동학개미분이든 서동학개미분이든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죠. 서학개미분들은 지금 사실 가장 많이 매수하신 종목들 보면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있거든요. 지금 사실 거기서 캐시우드의 운명도 갈리고 있죠. 엔비디아에 투자를 안 해가지고. 근데 엔비디아가 만약에 다시 수그러들고 테슬라가 올라가면 다시 또 명성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서학개미 분들은 엔비디아에 투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실적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동학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밸류업 하는데 우리나라만 정말 미칠 노릇 아닙니까? 동학개미 분들은.
지금 유럽이고 일본이고 뭐 미국이고 죄다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가면서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고점을 돌파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고점을 돌파 못했다고 해서 떨어질 때 덜 떨어지게 시장이 봐주느냐? 아니죠. 전혀 반대죠. 잘 나갈 때 못 갔다고 못 나갈 때 덜 떨어지느냐? 못 나갈 때 더 떨어집니다. 그렇죠? 사람이든 기계든 똑같죠. 잘 나가는 게 더 잘 나가고 못 나갈 때도 덜 못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동학개미 분들도 여기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꺾여버리면 우리나라는 그냥 가지도 못하고 그냥 꺾여버리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쨌든 간에 뭐 성학개미, 동학개미, 성학, 동학을 다 같이 하시는 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웬즈데이 애프터 클로즈에 나온다. 그 저번 주죠. 그래서 저번 주에 전초전이 있었습니다. 자, 냉장고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냉장고를 사죠. 아니, 만약에 집에 냉장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피망, 브로콜리, 계란, 우유,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그거 어디 뭐 상온에 놔뒀다가 다 상하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먼저 냉장고를 사야죠. 그 다음에 냉장고에 낄 선반들을 사야죠. 그 다음에 이제 우유, 계란, 치즈, 브로콜리, 피망을 삽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장비에 해당되는 게 냉장고죠. 거기에 끼는 선반들이 부품입니다. 그게 세팅이 돼야 이제 그 소재에 해당되는 야채나 과일들을 사겠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소부장 하지만 실제 순서는 장부소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무슨 업체입니까? 엔비디아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미국은 팹리스단에서 가장 강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를 방대하게 설명을 이 시간에 할 수는 없지만 짧게 얘기를 하면 영국의 ARM이라는 회사, 거기서 설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빌려옵니다. 천지창조하는 하느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설계할 때 그 설계도가 머릿속에 있었겠죠. 거기서 빌려옵니다, 아이디어를. 그 다음에 시놉시스라던가 케이던스의 도구를 활용해서 설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설계도를 그리는 업체들, 공장이 없는 팹리스 업체들이 엔비디아, 이런 업체들이에요. 퀄컴도 마찬가지고요. 이 미국은 팹리스단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 설계도를 그려서 어디다 넘겨줍니까? 대만의 TSMC에 넘겨주면 TSMC는 만들기만 하죠. 그 다음에 TSMC가 마무리까지 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대에서 분업화가 확실히 이루어져 있죠. 그럼 이제 대만의 ASE 테크놀로지라던가 이 지금 미국의 암코 회사, 여기에다가 이제 후공정을 맡기게 됩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엔비디아는 설계도만 그리는 회사죠.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장비 부품 소재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백업을 해주는. 근데 여기서 이제 장비 회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이 먼저 나온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냉장고를 먼저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장비가 먼저 투입되게 되죠. 만약에 엔비디아가 설계도를 많이 그려가지고 TSMC 많이 넘겨줘서 TSMC가 물량이 많아졌어요. 그럼 TSMC는 빨리 제작을 해야 되니까 장비를 매입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장비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1위 업체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도 먼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목요일 날 장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이 이 반도체 씬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냉장고 파는 회사인데 냉장고를 팔려면 집이 있어야 될 거예요. 집들이 많이 지어져야 냉장고가 들어가지. 집도 없는 사람들이 허허벌판에 냉장고를 시켜가지고 어디다가 쿠팡 배달원들도 어디 배송할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죠? 장비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장비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주문을 많이 넣었다는 얘기죠. 장비 부품 소재 순서대로 움직인다고 했으니 장비가 먼저 움직인다는 것은 반도체 산업이 돌아가기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에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엔비디아가 AMD 혹은 무슨 애플, 테슬라까지 전부 다 이제 자체 칩을 만든다고 해서 그 안에서 어떤 경쟁 점유율의 차이가 줄어들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를 포함한 모든 인공지능 AI의 씬에서 이 반도체가 돌아간다는 활기를 느낄 수 있는 요 나침반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이 좋게 나온 것을 본다면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올 엔비디아 실적도 유추해 볼 수 있다. 혹은 엔비디아가 조금 깎이더라도 그 빈자리를 AMD가 채우거나 뭐 이러겠죠. 어쨌든 간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이 좋게 나오면 반도체 씬에 온기가 돌고 있구나. 여기까지는 팩트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을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수요일 날 장후에 나옵니다. 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2024년도 2분기 실적입니다. 매출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면은 뭐겠어요? 2023년도 2분기 대비겠죠. 매출은 플랫, 그냥 보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은 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이익을 주당으로 환산했을 때 주당 순이익은 11%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건 조정 순이익입니다. 2.09. 어쨌든 간에 지금 매출 보합에 순이익,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 전부 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이 비중은 뭐죠? 74.1. 얘는 반도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증착, 노광, 식각, 반도체 3대 공정 있죠. 여기서 증착 분야의 1위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고 종합에서 1위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중을 보시면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13%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것은 차이나입니다. 우리나라도 15%, 대만도 15% 차지하고 있죠. 근데 중국 비중이 40%가 넘는다는 게 굉장히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의 특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미국 기업인데 예전에 기억하시죠? 바이든 초청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데려갔을 때 마치 런닝맨 하는 것처럼 여기 뒤에 다 써붙였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써붙인 애 있었고, 그쵸? KLA 써붙인 애 있었고, 네덜란드는 미국 게 아니니까 안 보여줬죠. ASML은. 미국 기업들 런닝맨처럼 다 붙였죠. 거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붙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기업이고, 그쵸? 요즘에 중국을 이제 빗장을 치고 미국 기업을 밀어주려고 막 인텔에도 밀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중국 매출이 크다. 실제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 몰래 장비를 납품을 하다가 지금 걸려가지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그런 것이 하나의 그 걸림돌이고요. 오퍼레이팅 머진 영업이익은 30% 가까이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슈퍼을이죠. 우리가 네덜란드 ASML을 보고 슈퍼을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반도체 다 장비 업체들이죠. ASML, KLA,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장비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알고리즘 상으로는 을입니다. 왜냐하면 갑의 입장에는 세트 업체에서 주문을 해줘야 되니까요. 근데 이런 애들은 슈퍼을이에요. 왜냐하면 이 장비 없이는 세계 1위 경쟁을 못하니까 바뀐 거예요. 타이틀은 갑을로 되어 있는데 슈퍼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30%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전 분기를 볼까요? 2024년도 1분기를 보겠습니다. 2023년도 1분기 전분기에는 어땠냐? 전분기에도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이건 2023년도 1분기 대비겠죠. 그때도 매출은 보합이었으나 순이익 18%, 주당 순이익 19%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차이나 비중 45%.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물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11%에서 13%로 올랐는데 문제는 중국 비중이 계속 강력한 것은 이게 계속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약간 걸림돌이에요. 걸림돌이고 CEO가 한 얘기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CEO가 한 얘기가 1분기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1분기에 강력한 실적을 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 5년 연속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상회를 했다. 그래서 고객들이 향후 몇 년 동안 중요한 차세대 칩 기술을 강화함에 따라서 주요 반도체 변곡점에서 우리의 리더십 포지션은 지속적인 실적을 뒷받침할 것이다 라고 게리 디커슨 CEO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2분기 이번 연도에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AI, IoT, 전기차, 청정에너지
이런 기술의 지각 변동을 뒷받침하는 침용 소재 엔지니어링 기술 포트폴리오를 가장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적이고 세속적인 트렌드에 발맞춰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자, 2024년도 1분기든 2024년도 2분기든 CEO부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 중국 얘기를 안 했죠.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거. 그게 하나의 걸림돌이긴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너무나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장비 없이는 세계 1위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국지에 유명한 장수들 많잖아요. 근데 그 장수들이 맨주먹으로는 안 돼요. 전부 다 훌륭한 칼이라던가 뭐 장검이 있어야 되죠. 그거 없으면 그냥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좀 걸리는 부분이죠. 지금 중국 매출이 압도적으로 늘고 있는데 2020년도 대비하면은 엄청난 거의 2배예요. 막대 그래프 크기만 대충 눈으로 보셔도.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미국 비중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북미의 비중이 줄어든 것을 중국에서 커버를 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지금 상황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 반도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철강이든 모든 면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뭐 HLB의 그 실패를 그걸로 몰아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장려할 수 있겠죠. 항서제약의 캄리리주막과 같이 병용요법을 했기 때문에 하필이면 그게 중국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 중국 매출 비중이 큰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죠?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지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하지 못할 것 같긴 하긴 합니다. 근데 뭐 유일하게 걸림돌이라면 이거를 짚어드리기 때문에 짚어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데 여기 보면은 유럽이 파란색이고요. 재팬이 오렌지색인데 유럽하고 재팬이 다 줄어들고 있죠.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조금 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비중이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해 보면은 어떻게 되겠죠? 일본, 유럽, 미국 이 매출 비중이 다 줄어들고 있고 그게 다 중국 매출 비중으로 갔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그래서 CEO 메시지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하나의 걸림돌입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대항마가 나온다. 뭐 지금 가능성이 크진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조금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 정부의 입김이.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PER을 따졌을 때 PER이 지금 26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이 배수가 가장 높다. 물론 PER, PBR을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PER이 높다. 예를 들어 자꾸 우리나라 얘기 예를 들어서 좀 그런데 예를 들어 NC소프트가 PER이 계속 떨어질 때 이게 저평가냐 실력이 떨어진 거냐 지금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건 인기가 없어진 거였어요. 그렇죠? PER이 떨어진 게 싼 게 아니었다는 거죠. 성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PER을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처럼 항상 대접을 받았던 기업들에게는 한 뭐 6개월이나 1년치로 따졌을 때 PER이 가장 높다는 부분, 그 뭐 단기 고점으로 뭐 기술적인 것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참고 자료 정도고요.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PER이 26배입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근데 EPS가 이제 2026년도 예상으로 10.97달러가 나오니까 지금 그 포워드 PER이라고 하죠. 그걸로 따지면은 2026년 기준으로 20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회사인데 20배가 안 되는 이 수준이란 거죠. 20배에서 25배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사이드는 11.06 정도 나와 있고, 그래서 11.06이 260달러 정도 됩니다. 좀 뭐 로우도 나와 있지만 이거는 뭐 그거죠. 항상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이 중요하겠죠. 모더레이트 바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모더레이트 바이 정도 나왔네요. 의견이 당연히 많고요. 19개 바이에 셀 하나입니다. 네, 보통 매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차트 보겠습니다. 네,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3월, 4월, 5월 보면은 계속해서 220달러 근처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 몇 번의 실패를 거쳤거든요.
계속 말씀드린 아일랜드 갭 또 나왔죠. 아일랜드 갭이 굉장히 항상 하나씩 나오죠. 맨날 이 아일랜드 갭이 나와서 단기 추세 전환이지만 일봉이기 때문에 변화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또 하락 갭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하락 추세 전환 아일랜드 갭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상승 갭으로 뛰어넘으려고 했지만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와서 미국 나스닥이 또 한 번 점프를 한다고 하면은 220달러에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이 박스권 상단으로 작용했던 이 부분을 뚫고 220달러 이상으로 간다는 얘기죠. 기술적인 모습은 박스권 상단을 계속 두들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 월봉 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안 봐도 뻔한데 거의 신고가 수준이죠. 지금 여기 만약에 여기 선을 긋나면 선을 안 그어지는데 자 손을 그어보세요. 여기 딱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있던 전고점이 이제는 지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 신고가 한번 갔었죠 벌써. 자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렇죠? 계속 올라서 2012년부터 있죠. 2012년에 지금 40달러짜리가 200달러 5배 갔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뿐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더 가면 이제 220달러 이상을 가겠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도표입니다. 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자, 이 5개 기업이 세계를 주물릅니다. 우리나라 제일 큰 업체 누구예요?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20위 안에도 들 수가 없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 랩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KLA 5개예요. 5개. 5개고 ASML만 네덜란드죠. ASML이 네덜란드고 도쿄 일렉트론은 일본이죠. 그 나머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랩리서치, KLA 이거 미국 회사죠. 그래서 그때 런닝맨처럼 달았을 때 이 세 개 회사가 달고 바이든하고 뭐라고 주고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의 주인공들이고 증착 장비의 1등이자 세계 장비 업체 1등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노광 장비의 1등이자 세계 장비 업체 2위가 네덜란드 ASML이고요. 식각 장비에서 1등이자 세계 장비 회사의 3위가 랩리서치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은 종합으로 4위고 증착 식각 여기서 두루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KLA는 계측 장비 시스템이죠. 계측 공정 제어까지 나가서 계측 장비 업체라고 하기에는 단순하고 공정을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5개 업체의 이 슈퍼을이 장비 회사를 거의 다 이끌고 있고 여기를 뒤에서 이 주 업체를 다 5개를 다 합쳐도 이 막대 하나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계속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게 걸림돌이긴 하나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대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지위를 가진 슈퍼을이 얼마나 유리한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장비 부품 소재 순서대로 움직인다고 했으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 좋게 나왔죠. 유일하게 걸림돌 하나 빼고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도 좋은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약간 안 좋더라도 나머지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먹고 반도체 전체 시는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 업체가 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장비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반도체의 제왕이다.
정다인의 사인입니다. 오늘은 인사이트를 드리기보다도 월요일인 만큼 좀 가볍게 M7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M7보다는 빵주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FAANG, 빵주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어느샌가 이 빵주는 지고 M7이 떠오르는 단어가 됐습니다. 과연 이 M7은 어디서 나온 말이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 M7 기업들 먼저 어떤 종목이 속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까지 이 7가지 종목을 두고 우리가 M7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M은 무엇의 약자냐 하면요. 바로 Magnificent라는 영어 단어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형용사인데요. 이 참으로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감명 깊은 훌륭한이라는 뜻이 동반이 돼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거대한, 장대한, 웅장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Magnificent 7이라는 경우는 참으로 아름답고 수익률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웅장하고 거대한 7가지 종목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기원은 어디일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gnificent 7이라는 용어는 2023년 작년에 처음으로 자주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이클 하넷이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의 수석 투자 전략가가 처음으로 리포트에서 사용한 단어가 되겠는데요. 당시 시장 상승을 주도하던 7가지 종목을 두고 이 M7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원은 1960년대 영화 황야의 7인을 리메이크한 2016년 영화죠. Magnificent 7에서 따온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Magnificent 7 영화의 한 장면을 이렇게 7가지 종목을 그려서 표현을 한 건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배우죠. 이병헌 배우가 출연을 하면서도 또 주목을 받았던 영화이기도 한데 이 Magnificent 7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M7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M7 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그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S&P 500은 500가지의 종목을 담고 있는 그 종목들을 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가 지수가 되겠는데요. 이 M7이 S&P 500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 3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산업, 또 필수 소비재, 에너지 등등 수십 개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M7이 되겠는데요. 비중이 크다라는 의미는 결국에 이 M7의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S&P 500 지수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더욱 M7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M7의 중요성은 수익률로도 저희가 증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S&P 500에서 이 M7 기술주들이 빠지게 된다면 S&P 500의 수익률은 어떻게 될지 그래프로 나타난 겁니다. 이 검정색 선이 S&P 500 지수의 수익률이 되겠고요. 빨간색 선이 블룸버그가 집계하고 있는 M7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은 S&P 500 지수에서 기술주가 제외된 M7이 거의 다 기술주이기 때문에 기술주가 제외된 지수 흐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S&P 500에서 기술주가 빠지면 그 수익률이 이만큼 벌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M7만 떼놓고 보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M7의 중요성은 수익률로도 증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M7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증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비중이 높은 M7 물론 미국 시장에서도 중요하지만요. 이 MSCI 세계 지수에서도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SCI 세계 지수는 전 세계 50개의 시장을 담고 있고요. 또 글로벌 주식 시장의 85%가 모두 이 MSCI
세계 지수에 담겨져 있는데 그 안에서 M7의 비중이 영국, 중국, 프랑스, 일본의 비중을 합한 것보다도 더 크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 M7은 S&P 500, 뉴욕 증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증시가 M7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M7 계속해서 잘 나가줘야지 뉴욕 증시 또 세계 증시가 호조를 보일 수 있을 텐데요. 계속해서 잘 나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 의견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7이 매우 지난해 강하게 오른 만큼 우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실적과 전망을 고려하면 몇 년 전에 비해 밸류에이션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실적이 혹여나 실망스럽게 나오더라도 다른 경기 민감주에 비해 방어적인 성격이 강할 것이다라는 의견까지도 더해져 있죠. 이것을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M7의 매출 성장률 컨센서스가 나머지 493개의 종목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는데요. 그 화면 함께 보시죠. 보시면 이 S&P 500에서 7개 M7이 빠진 493개의 종목이 매출 성장률 전망치가 3%일 때 M7 같은 경우에는 11%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M7 돈을 잘 버는 회사가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많이 벌어도 마진이 낮다면 그 의미가 좀 퇴색이 되겠죠. 하지만 이 마진 같은 경우에도 S&P의 나머지 493개의 마진율 같은 경우 9.8%로 예상이 되고 있다면 M7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2025년에는 예상치 21.4%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7%가 전망이 되는 것과 거의 2배 이상의 마진율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가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 쏠림 현상은 우려할 만하지만 돈 잘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또 다 M7 지위에 걸맞는 웅장함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7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인데요. 애플과 알파벳, 테슬라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애플과 알파벳의 경우에는 지난 3월 이후 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수익률이 올해 기준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실적 발표 이후 급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계속해서 마이너스 30%의 수익률을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테슬라를 M7에서 빼야 된다, 웅장하지 않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럼 이 테슬라 대신에 무엇이 M7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을까요? 바로 제약 바이오주죠. 일라이 릴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라이 릴리 비만 치료제 열풍에 힘입어서 올해 지금 엔비디아와 메타 다음 가는 수익률 30%대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5개 종목, M7의 다른 5개 종목보다는 모두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7에 걸맞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총, 테슬라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15위로 밀려났지만 이 일라이 릴리는 시총 8위에 올라오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버크셔 서웨이가 일라이 릴리보다 시가총액이 크기는 합니다만 이 M7이 성장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버크셔 서웨이보다는 일라이 릴리가 더 적합하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이죠. 특히 지난 3월 기준 일라이 릴리는 향후 5년 동안 연 5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이건 엔비디아의 기대 성장률인 연 35%보다도 높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M7이 교체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M7이 왜 중요한지, 미국 증시, 세계 증시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주말을 보내고 왔기 때문에 지금 급박한 그런 뉴스들은 없지만 그래도 한 주를 잘 정리해야 이번 주 국내 증시 또 뉴욕 증시까지도 잘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가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어떤 이슈 또 어떤 전략들을 세워봐야 될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코리아 마켓 사인즈로 돌아와서 국내 증시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